태준이가 정말 내 아들 태준이가 시킨 것이냐? 회장님, 이제 그만 편히 쉬시죠. 너무 억울해 마십시오. 자식 농사 잘못 지은 것도 다 회장님 업보 아니겠습니까?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가 번뜩이는 칼을 68세 노인의 복부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깊은 산골, 폭우가 쏟아지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대양그룹 한동석 회장, 자산 8조 원의 재벌이 아들의 지시로 생매장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내들이 흙을 덮고 떠난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자가 나타나 맨손으로 무덤을 파헤치며 죽어가는 회장을 구해낸 것입니다. 43세 산골 은둔자 이수진. 과거 의료사고 고발로 모든 것을 잃은 그녀였습니다. 그날부터 노처녀와 재벌 회장의 생존을 건 처절한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동석을 죽이려는 자가 아들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한동석이 품속에 숨긴 마이크로필름 하나가 대한민국 재벌 서열 3위 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열쇠였다는 것을. 달빛 목욕탕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깊은 산골의 어둠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장화가 진흙더미에 푹 빠지는 소리를 들으며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43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이 산골에서 약초를 캐며 홀로 살아온 지 5년째였습니다. 낮에 심어둔 어린 산삼묘목들이 폭우에 다 쓸려 내려갈까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이수진이 손전등을 비추며 젖은 풀숲을 헤치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산길 끝자락에 커다란 검은색 차 2대가 멈춰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수진은 본능적으로 손전등 불빛을 끄고 바위 뒤로 몸을 바짝 숨겼습니다. 이 밤중에 저 깊은 산속까지 차가 올라온다는 건 심상치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시커먼 우비 차림의 사내들이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결박된 노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은 노인을 거칠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수진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바위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우비를 입은 사내 중 한 명이 번뜩이는 칼을 꺼내들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편히 쉬시죠. 아드님이 아주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사내가 노인의 배를 깊숙이 찌르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칼에 맞은 노인이 억눌린 신음을 내뱉으며 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사내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삽을 들어 흙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묻고 있어. 삼날이 흙바닥을 긁는 기분 나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귓가에 박혔습니다. 사내들은 노인의 지갑과 휴대폰을 한데 모아 불을 붙여 태워버렸습니다. 증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사내들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수진은 차 바퀴가 진흙을 튀기며 멀어지는 소리를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이수진은 미친 듯이 구덩이로 달려갔습니다. 정신 차려요. 거기 누구 없어요? 제발 조금만 버티세요. 이수진이 진흙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며 소리쳤습니다. 손톱 밑으로 날카로운 돌멩이와 흙이 박혀 피가 흘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파헤치자 흙 속에 파묻혀 파들파들 떨고 있는 노인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이수진이 노인의 상체를 움켜잡고 온 힘을 다해 구덩이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노인은 입안에 가득 찬 진흙을 뱉어내며
간신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노인의 배에서 쏟아지는 피를 꾹 눌렀습니다. 할아버지, 제 말 들려요? 정신 놓으면 안 돼요. 눈 좀 떠보세요. 노인이 초점 없는 눈을 간신히 뜨고 이수진의 손을 힘없이 움켜잡았습니다. 살려주게. 제발. 노인이 꺽거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이수진은 노인의 팔을 자신의 목에 두르고 등을 내밀어 그를 업었습니다. 자신보다 몸집이 훨씬 큰 노인을 업은 이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여기서 죽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이수진이 빗물에 미끄러지는 발을 다잡으며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늘길은 마치 늪처럼 이수진의 발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이수진은 이를 악물고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자신의 작은 움막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노인의 호흡이 점점 옅어질 때마다 이수진은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간신히 움막으로 들어선 이수진이 노인을 낡은 평상 위에 눕혔습니다. 움막에는 쌉싸름한 약초 냄새와 눅눅한 빗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구석에 숨겨뒀던 낡은 구급함을 꺼내 알코올솜을 적셨습니다.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꿰매야 해요. 아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이수진이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노인의 복부에는 칼날이 깊게 지나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끓는 물에 소독한 바늘과 실을 들고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과거 응급의료센터에서 일했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살리며 상처 부위를 봉합했습니다. 바늘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노인의 몸이 경련하듯 움찔거렸습니다. 이수진은 식은 땀을 닦으며 정성스럽게 상처를 덮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노인이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고는 이수진의 손바닥을 끌어당겼습니다. 피 묻은 손가락으로 이수진의 손바닥에 떨리는 글씨를 적었습니다. 대양이라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 성함인가요? 노인은 대답 대신 눈을 질끈 감으며 다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움막 동태를 살피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멀리 산 아래에서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산등성이를 훑으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다시 온 거야. 이수진의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수진은 서둘러 바닥에 깔린 멍석을 걷어내고 좁은 지하 저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을 조심스럽게 아래 좁은 공간으로 밀어넣으며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숨죽이고 계셔야 해요. 이수진은 저장고 문을 닫고 그 위에 다시 멍석을 깔고는 태연하게 앉았습니다. 잠시 후 거친 발소리와 함께 움막 문이 부서질 듯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 셋이 손전등을 이수진의 얼굴에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이봐, 여기서 혼자 사는 거야? 아까 여기서 노인네 하나 지나가는 거 못 봤어? 한 사내가 험악한 표정으로 이수진을 내려다보며 굵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일부러 입꼬리에 침을 흘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사내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들은 누구야? 우리 엄마 보러 왔어? 엄마는 산신령님이 데려갔는데. 이수진이 바닥에 놓인 마른 나뭇가지를 손으로 극적이며 실실 웃었습니다. 사내 중 한 명이 코를 감싸 쥐며 움막 안을 여기저기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여자 완전히 미친년이네. 여기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야? 다른 사내가 이수진의 앞에 놓인 피 묻은 천 조각을 발견하고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 피는 뭐야? 너 아까 그 노인네 숨겨줬지? 바른 대로 말 안 해? 사내가 이수진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짝 끌어당기며 외쳤습니다. 이수진은 겁먹은 표정 대신 더 크게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토끼야, 토끼. 우리 토끼가 아파서 내가 약 발라줬어. 아저씨도 토끼 고기 먹을래? 이수진이 구석에 놓인 죽은 토끼 사체를 가리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사내는 역겹다는 듯 이수진을 밀쳐냈고 이수진은 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사내들이 움막 안을 대충 훑어본 뒤 밖으로 나가며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부회장님, 여기는 미친 여자밖에 없습니다. 위쪽 능선을 더 뒤져보겠습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이수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서둘러 저장고 문을 열고 노인의 안색을 다시 살폈습니다. 노인은 좁은 공간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놈들 갔어요.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노인이 힘겹게 눈을 뜨고는 이수진의 옷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내 아들이 나를. 노인은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다시 고개를 떨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수진은 노인이 했던 아들이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식을 가진 아버지가 자식의 손에 죽을 뻔했다고? 창밖으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불고 손전등 불빛들이 산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이 노인을 살리는 길이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 이수진 자신도 세상에 외면당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이수진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천외고아가 된 이수진은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응급구조사가 되었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명문 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는 촉망받는 응급구조사였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명문 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는 촉망받는 응급구조사였습니다. 어느 날 밤 재벌 2세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 기록을 조작하라고 이수진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수진 씨, 당신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그냥 넘어가는 게 현명한 겁니다. 당시 과장이 이수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님, 저 환자 때문에 다친 사람이 3명이에요. 1명은 중태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국 이수진은 의료 기록 조작을 거부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해고 통지서와 업계 전체에서의 블랙리스트 등재였습니다. 이수진 씨, 이 바닥에서 더 이상 일 못합니다. 당신 때문에 병원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알아요? 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판은 이수진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재벌 2세는 합의금을 주고 풀려났고 병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수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명예도 동료들도 심지어 약혼자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수진아, 나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 결혼은 좀 미루자. 내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서. 약혼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수진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이 깊은 산골로 들어왔습니다. 5년 동안 약초를 캐고 작은 텃밭을 일구며 혼자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노인을 보는 순간 이수진은 깨달았습니다. 나도 누군가 내 손 한 번만 잡아줬으면 했었는데. 이수진이 노인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여기서 절대 죽게 안 둬요. 이수진은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움막 틈으로 밖을 감시했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산속의 정적함은 더욱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수진은 노인의 젖은 발을 마른 헝겊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노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이수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누구일까? 자신의 평온했던 산속 생활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도망치는 대신 노인의 머리맡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비는 잦아들었지만 산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안개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저장고 위에 다시 앉아 주먹을 꽉 쥐고 문 쪽을 쏘아봤습니다. 눈빛에는 그 누구도 이 노인을 데려가게 두지 않겠다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의 앞에 닥친 이 거대한 풍파를 온몸으로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분을 지켜내야 해. 안개 사이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검은 그림자를 보며 이수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긴장된 어깨 위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산안개가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창틈으로 밖을 감시했습니다. 한동석은 저장고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저장고 문을 열고 한동석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겁습니다. 열이 심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요. 약이 더 필요한데. 한동석이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이수진이 한동석의 상처 부위를 다시 살폈습니다. 봉합한 자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감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폐혈증이 올 수도 있어. 이수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산속 움막에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움막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이 깜짝 놀라 저장고 문을 닫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나다. 최민수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50대 후반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맨 최민수였습니다. 최 아저씨. 최민수가 주변을 살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에 산에서 이상한 차들 몇 대 보고 뭔 일인가 싶어서. 근데 수진아, 너 무슨 일 있었어? 이수진이 망설이다가 최민수를 저장고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저씨, 사실은요. 이수진이 저장고 문을 열자 최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동석이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최민수가 한동석에게 다가가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수진아, 이분 상태가 심각해. 어떻게 된 거야? 이수진이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최민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생매장 현장 목격, 구조, 추적자들의 수색까지. 최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검은 차들이 그거였구나. 수진아, 이분 여기 계속 두면 안 돼. 감염되고 있어. 이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은 못 가는데. 최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지하실이 있어. 거기 숨겨드리고 내가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해 볼게.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옮기죠? 저 사람들이 산 곳곳을 지키고 있을 텐데. 최민수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안개가 아직 남아있어. 내 트럭이 저 아래 임도에 있거든. 거기까지만 가면 돼. 최민수는 배낭에서 낡은 군용 판초 우위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어르신을 덮고 수진아 너는 약초 캐러 가는 척해. 나는 산나물 캐는 노인네처럼 행동할게. 이수진이 한동석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한동석이 신음을 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안전한 곳으로 모실게요. 최민수가 한동석을 판초 위로 감싸고 등에 업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업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한동석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움막을 나와 안개가 자욱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수진은 일부러 약초 바구니를 들고 여기저기 풀을 뜯는 척했습니다. 최민수는 산나물을 캐는 노인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 멀리 능선 위에서 추적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은 다 뒤졌는데 흔적이 없어. 저 아래 계곡 쪽도 수색했나? 이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최민수가 조용히 손짓하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추적자 2명이 그들이 있던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이 산이 얼마나 넓은데 하루 만에 찾겠어? 부회장님이 난리야. 무조건 오늘 안에 찾으라고. 추적자들이 멀어지자 최민수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임도야. 힘내.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가는 동안 한동석은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태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한동석이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이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한테 죽을 뻔한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부르다니. 마침내 임도에 도착했습니다. 최민수의 낡은 경트럭이 나무 그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최민수가 트럭 짐칸에 한동석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어르신, 짐칸에 누워 계셔야 해요. 방수포로 덮을 테니 숨이 막히시더라도 참으세요. 이수진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한동석의 베개에 삼아 바쳤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곧 안전한 곳 갈 거예요. 한동석이 이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최민수가 방수포로 한동석을 덮고 그 위에 산나물 자루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자. 트럭이 덜컹거리며 임도를 빠져나왔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목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지나가는 차량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최민수가 천천히 트럭을 세웠습니다. 사내가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최민수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산나물 캐서 시장에 내다 팔러 가는 길이요. 사내가 트럭 짐칸을 살폈습니다. 뒤에 뭐 실었어요? 산나물이랑 약초요. 보실라우? 사내가 방수포를 살짝 들춰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세요. 트럭이 검문소를 통과하자 이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민수의 집은 마을 외곽의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최민수가 트럭을 집 뒤편 창고 안으로 몰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어르신 모시고 지하실로 내려가. 나는 김 선생님한테 연락할게. 이수진과 최민수는 한동석을 지하실로 옮겼습니다. 지하실은 좁고 어두웠지만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최민수가 오래된 이불을 깔고 한동석을 눕혔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좀 쉬세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겁니다. 한동석이 최민수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나를. 최민수가 한동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 아가씨가 목숨 걸고 살린 분인데 제가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30분 후 60대 초반의 의사가 가방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민수야, 환자분이. 김 의사가 한동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대양그룹 한동석 회장님 아니신가? 이수진과 최민수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회장님이요? 김 의사가 한동석을 자세히 보며 말했습니다. 틀림없어. TV에서 몇 번 봤는데. 그런데 어쩐 일로 이렇게. 한동석이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선생님, 부탁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시오. 김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한동석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해야겠습니다. 감염이 심각해요. 김 의사가 가방에서 항생제와 소독약을 꺼냈습니다. 이수진은 계단 위로 올라가 밖을 살폈습니다. 마을 입구에 검은 승용차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추적자들이 마을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 의사가 한동석의 상처를 소독하고 새로 봉합하는 동안 이수진은 옆에서 거즈를 건네주었습니다. 한동석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선생님, 상태가 어떠세요? 이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의사가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칼이 복부 깊숙이 들어갔어요. 다행히 장기는 안 다쳤는데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항생제 마치고 며칠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김 의사가 링거 바늘을 한동석의 팔에 꽂으며 최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그런데 이분이 정말 대양그룹 한동석 회장님 맞지? 최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이요? 김 의사가 한동석을 자세히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TV에서 몇 번 봤는데. 틀림없어. 그런데 어쩐 일로 이렇게. 이수진도 깜짝 놀라 한동석을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대양그룹 회장님이셨어요? 한동석이 힘없이 눈을 뜨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네. 말 안 한 게. 자네가 놀랄까봐. 최민수가 라디오를 켜자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대양그룹 한동석 회장이 3일째 실종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회장이 최근 건강 문제로 우울증을 앓았으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태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제발 돌아오세요. 저희 가족 모두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동석이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위선자 같은 놈.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아드님이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한동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이 놈이 내가 경영권을 둘째 아들한테 넘기려 한다는 걸 알고. 한동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날 없애려고 한 거야. 그래야 자기가 회장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김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장남 한태준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1순위라고. 근데 회장님이 둘째 아들한테 넘기려 하셨군요. 한동석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이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소. 돈만 보면 눈빛이 달라지더군. 그런 놈한테 회사를 맡길 수 없었소. 이수진이 한동석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둘째 아드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동석의 얼굴에 잠시 온화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태민이는 착하네요. 욕심도 없고 직원들 챙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아이지. 그래서 내가 태민이한테 물려주려 했던 거요. 최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
둘째 아드님한테 연락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한동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태민이도 위험해질 수 있어. 태준이 놈이 동생까지 해칠지 모르니까. 김 의사가 링거 속도를 조절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며칠은 푹 쉬셔야 합니다. 열이 떨어지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한동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죽었을 거야. 이수진이 한동석의 이마를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건강하게 나으시면 돼요. 김 의사가 가방을 챙기며 최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하루에 3번 항생제 주사 놓아야 해. 내가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그때까지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 최민수가 김 의사를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수진은 지하실 구석에 앉아 한동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이 잠든 모습을 보며 이수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분이 아들한테 죽을 뻔하다니. 최민수가 담요를 가져와 이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아, 너도 좀 자. 내가 지킬게. 이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지킬게요. 아저씨가 더 피곤하실 텐데. 최민수가 이수진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대단하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목숨 걸고 구했잖아. 이수진이 한동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세상한테 버림받아 봤거든요. 그때 누가 내 손 한 번만 잡아줬으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힘든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겠어요. 최민수가 이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착한 아이야, 정말.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동석은 링거를 맞으며 고단한 잠에 빠졌습니다. 열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숨소리도 안정되었습니다. 이수진은 몇 시간마다 한동석의 이마를 만져보고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한동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물 좀. 이수진이 재빨리 물을 따라 한동석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한동석이 물을 마시고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밤새 안 잤나? 이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많이 좋아지셨어요. 열도 많이 내렸고요. 한동석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하자 이수진이 급히 말렸습니다. 안 돼요. 아직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한동석이 다시 누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자네가 고생이구먼. 이수진이 한동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늙었다고 함부로 말씀 마세요. 할아버지는 꼭 살아서 진실을 밝혀야 해요. 아드님이 한 짓을 세상에 알려야죠. 한동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지. 위층에서 최민수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마을 어딘가에서 한동석을 찾는 사람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수진은 창문 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조용한 마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위기가 닥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동석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열도 떨어지고 상처도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김 의사는 매일 아침 최민수의 집을 찾아와 한동석을 돌봤습니다. 회장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 정도면 일주일 후엔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김 의사가 청진기로 한동석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한동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의사가 가방을 챙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의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김 의사가 지하실을 나가려던 순간 한동석이 불렀습니다. 선생님, 진료비는 나중에 꼭 두둑하게 드리겠습니다. 김 의사가 계단을 올라가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김 의사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김 의사가 집을 나서자 최민수가 배웅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김 의사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됐네.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나? 내일 또 올게. 김 의사가 차에 올라타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김 의사는 자신의 병원 진료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한동석 회장 실종, 제보자에게 포상금 10억 원. 김 의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10억? 평생 병원 운영에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최근 병원 경영이 어려워 빚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김 의사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누군가 병원을 찾아와 건넨 명함이었습니다. 한동석 회장 관련 정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마이너스 대양그룹 비서실. 김 의사가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민수한테 미안하지만 10억이면 병원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김 의사는 마침내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의사가 평소보다 일찍 최민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수야, 오늘 회장님 상태 확인하러 왔네. 최민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김 의사가 지하실로 내려가 한동석을 진찰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상태는 어떠세요? 한동석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김 의사가 링거를 교체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일주일만 더 안정 취하시면 완전히 회복되실 겁니다. 진찰을 마친 김 의사가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10시 30분. 30분 후면 저 사람들이 온다. 김 의사는 가방을 챙기며 최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급한 환자가 있어서 먼저 가야겠네. 오후에 다시 올게. 최민수가 김 의사를 배웅했습니다. 김 의사가 차를 몰고 마을 입구까지 가자 검은 승용차 2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 의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이시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내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약속대로 10억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김 의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회장님은 최민수 씨 집 지하실에 계십니다. 마을 외곽 낡은 단층 집이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부하들에게 신호했습니다. 가자. 조용히 처리해. 검은 승용차들이 최민수의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김 의사는 차 안에 앉아 봉투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나도 살아야 해서. 한편 최민수의 집. 이수진은 지하실에서 한동석에게 죽을 먹여드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한동석이 죽을 한 숟갈 떠먹으며 웃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네. 정말 고마워. 바로 그때 위층에서 최민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빨리 나와. 이수진이 깜짝 놀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최민수가 창문 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것들 봐. 검은 차들이 오고 있어. 이수진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승용차 2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최민수가 주먹을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서 회장님 모시고 뒷문으로 나가야 해. 이수진이 지하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한동석이 놀라며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수진이 한동석을 부축하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쿵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내들이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한동석 회장님 계시죠? 조용히 나오시면 다치는 사람 없습니다. 최민수가 부엌칼을 들고 사내들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야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사내 중 한 명이 최민수를 밀쳐냈습니다. 최민수가 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이수진이 한동석을 끌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뒷문에도 이미 사내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이수진과 한동석은 포위당했습니다. 사내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동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태준이가 보낸 거냐? 사내가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회장님을 무척 보고 싶어 하십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이수진이 한동석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이분은 못 데려가요. 사내가 이수진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수진이 바닥에 넘어지며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한동석이 눈물을 흘리며 사내에게 애원했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 상관없어. 제발, 저 아이만은. 사내가 한동석의 팔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회장님만 모시면 됩니다. 가시죠.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경찰차 여러 대가 집 앞에 멈춰 섰고 경찰들이 총을 겨누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내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이 사내들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불법 침입, 폭행 혐의로 체포한다. 이수진이 바닥에 쓰러진 채 경찰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지? 한 경찰이 한동석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동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서. 한동석은 별도의 보호공간에 안내되었습니다. 이수진과 최민수는 조사실에서 경찰의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석 회장님을 산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중년의 형사가 수첩에 기록하며 이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데 검은 차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어떤 분을 구덩이에 묻는 걸 봤어요. 형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생매장을요? 네. 칼로 찌르고 흙을 덮더라고요. 차들이 떠나고 나서 제가 맨손으로 파서 구했어요. 형사가 최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최민수 씨는 어떻게 개입하게 된 겁니까? 최민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아가씨가 부상자를 돌보는 걸 도와준 것뿐입니다. 그분이 회장님인 줄도 나중에 알았고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진술은 여기까지 하고 회장님 진술도 들어야겠습니다. 형사가 보호실로 향했습니다. 한동석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몸 상태가 괜찮으시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동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어보시오. 형사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을 습격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동석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들이 보낸 사람들이요. 형사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드님이요? 한태준 부회장 말씀이십니까? 한동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놈이 나를 죽이려 했소. 경영권을 차지하려고.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식으로 고소하시겠습니까? 한동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니요. 형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드님이 회장님을 살해하려 했는데. 한동석이 형사의 손을 잡으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부탁이요.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공개하지 말아주시오. 조금만 시간을 주시오.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미 언론에서 난리입니다. 회장님이 실종됐다고. 한동석이 형사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하시오. 내 오랜 변호사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설명해 줄 거요. 형사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 박준혁 변호사. 한동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오면 모든 걸 설명하겠소. 형사가 한동석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연락해 보겠습니다. 형사가 나간 후 이수진이 보호실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한동석이 이수진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자네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이수진이 한동석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아드님을 고소 안 하세요? 한동석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고소하면 태준이 놈이 증거를 다 없앨 거야. 나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한 번에 끝장을 내고 싶어. 바로 그때 보호실 문이 열리며 5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박준혁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박 변호사가 한동석에게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한동석이 박 변호사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박 변호사, 자네가 와줘서 고맙네. 박 변호사가 한동석의 상처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동석이 지난 일들을 박 변호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생매장 시도, 이수진의 구조, 도주,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박 변호사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태준 부회장이 그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석이 박 변호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 내가 없는 동안 회사는 어떻게 됐나? 박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태준 부회장이 임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장님 부재 중 부회장이 대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동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놈이 벌써 회사를 손에 넣었구나. 박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회장님. 정식 경영권 승계는 이사회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임시일 뿐이에요. 한동석이 박 변호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 부탁이 있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직 공개하지 말아주게. 조금만 시간을 주게.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한동석이 주머니에서 비닐에 싼 마이크로필름을 꺼냈습니다. 이걸 봐주게. 박 변호사가 필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동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놈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야. 횡령, 배임, 뇌물.
다 들어있어. 박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로 부회장을 고발하시겠다는 겁니까? 한동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안 돼. 태준이 놈이 증거를 없애버릴 수 있어. 확실하게 한 방에 끝내고 싶어. 박 변호사가 필름을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계속 숨어 계실 건가요? 한동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며칠만 더 숨어 있을 거야. 그동안 박 변호사가 증거를 정리해주면 그때 세상에 나가서 진실을 밝히겠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그럼 안전한 곳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곳에 숨겨드리겠습니다. 한동석이 이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자네도 함께 가주겠나? 나 혼자서는 아직 힘들어서. 이수진이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끝까지 함께 할게요. 박 변호사가 형사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난처해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빨리 진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날 밤 한동석과 이수진은 박 변호사의 차를 타고 서울 외곽의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이수진이 한동석을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동석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구먼. 일주일 후 대양그룹 본사 30층 회장실. 한태준은 가죽 의자에 앉아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가 내 거야. 한태준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서가 노크하며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이사회가 열립니다. 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준비 다 됐지? 비서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네. 회장 승계 안건 통과에 필요한 이사들 동의서 다 받았습니다. 한태준이 서류를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오늘이 끝나면 나는 정식 회장이 되는 거야. 바로 그때 비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태준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뭔데?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검찰이 회사로 오고 있습니다. 한태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30분 후 검찰 수사관들이 대양그룹 본사로 들이닥쳤습니다. 한태준 부회장실이 어디입니까? 수사관들이 직원들에게 물으며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태준은 서둘러 서류들을 치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태준 부회장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합니다. 한태준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수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계좌 아십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자금 500억 원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수사관들이 사무실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서류, 휴대폰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한태준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같은 시각 서울 외곽 안전가옥. 한동석은 TV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대양그룹 한태준 부회장, 검찰 압수수색, 횡령 의혹. 이수진이 한동석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한동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박 변호사가 검찰에 증거를 넘겼어. 이제 태준이 놈은 끝이야. 박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1차 압수수색은 성공했습니다. 내일 한태준 부회장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동석이 전화기를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네, 박 변호사. 수고했어. 다음 날, 검찰청. 한태준은 변호사와 함께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한태준 부회장, 이 페이퍼 컴퍼니 계좌가 부회장님 것이 맞습니까? 한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계좌입니다.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 계약서는요? 부회장님 서명이 있는데요. 한태준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건 검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부회장님, 거짓말하시면 불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검사가 마이크로필름에서 추출한 자료들을 쭉 펼쳤습니다. 횡령 내역, 뇌물수수 내역, 비자금 조성 내역. 한태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태준 부회장, 횡령 및 배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이 한태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 나는 무죄야. 아버지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한태준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한태준 체포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대양그룹 한태준 부회장 긴급 체포, 500억 횡령 혐의. 안전가옥에서 한동석은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수진이 한동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한동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내 자식을 내 손으로 감옥에 보내는데 어떻게 괜찮겠나? 이수진이 한동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하신 게 옳은 일이에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한동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이 놈이 나를 죽이려 한 건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한동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며칠 후 구치소 접견실. 한동석은 유리창 너머로 한태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한태준은 수감복을 입고 수척한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한동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나? 한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동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는 나를 죽이려 했어. 내 친아들이 나를 산에 묻으려 했단 말이야. 한태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쳤었어요. 돈이, 권력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한동석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변명하지 마.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한태준이 울부짖으며 유리창을 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동석이 뒤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이 너를 심판할 거야. 그게 내가 받을 벌이다. 한동석이 접견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이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동석이 이수진을 보고 힘없이 웃었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이수진이 한동석을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회사로, 할아버지 자리로. 한동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일주일 후, 대양그룹 본사,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한동석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주주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한동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동안 많이 걱정 끼쳤습니다. 한동석이 지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생매장 시도, 구조, 도주, 그리고 진실. 주주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한동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양그룹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동석이 단상에서 내려와 이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이수진은 뒤편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한동석이 이수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주주총회가 끝난 후 한동석은 회장실로 돌아와 이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잠깐 앉아보게.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석이 이수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자네,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수진이 깜짝 놀라며 한동석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한동석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내가 조사를 좀 해봤네. 자네가 명문 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다가 해고당했더군. 이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한동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벌 2세 음주운전 사고, 의료기록 조작 거부, 검찰 고발, 그리고 해고. 이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던 건가 봐요. 그냥 조용히 넘어갈걸. 한동석이 이수진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잘못한 게 없어. 자네는 옳은 일을 했어.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병원도, 동료들도, 심지어 약혼자까지. 한동석이 이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자네 편이야. 내가 자네 명예를 되찾아 줄게. 며칠 후 한동석은 박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박 변호사, 5년 전 명문의료센터 의료기록 조작 사건 기억하나?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벌 2세 음주운전 사고건이죠. 그때 응급구조사가 고발했다가 오히려 해고당한. 한동석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 응급구조사가 바로 임수진이야. 나를 구해준 그 아가씨. 박 변호사가 놀라며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랬군요. 회장님, 뭘 하시려고요? 한동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조사해. 5년 전 그 사건을 다시 파헤쳐. 병원 측 조작 증거를 찾아내.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주 후 박 변호사가 한동석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증거를 찾았습니다. 한동석이 박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5년 전 명문의료센터는 재벌 2세의 혈중 알코올 농도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실제로는 0.15%였는데 0.03%로 기록했죠. 한동석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가?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시 검사 기계에 남아있던 원본 데이터를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장과 재벌 2세 아버지 사이에 오간 뇌물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한동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좋아. 이걸로 재심 청구하게.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곧 재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한 달 후 검찰은 명문의료센터 병원장과 당시 재벌 2세를 소환했습니다. 5년 전 의료기록 조작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병원장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오래된 일이라.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원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이걸 0.03%로 조작하셨죠?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 거래 내역 5억 원이 입금됐더군요. 뇌물 아닙니까? 병원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5년 전 의료 기록 조작 사건 진실 밝혀져 양심 고발한 응급구조사 명예회복. 이수진은 안전가옥에서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옳았던 거였어요. 한동석이 이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자네는 처음부터 옳았어. 세상이 자네를 오해했던 거야. 며칠 후 명문의료센터 원장이 직접 이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임수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원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 전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말이 옳았는데 저희가 당신을 내쫓았습니다. 이수진이 원장을 쳐다봤습니다. 원장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5년치 밀린 급여와 위로금입니다. 그리고 원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복직 제안서입니다. 다시 저희 병원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이수진이 서류를 받아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원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가려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원장이 나간 후 한동석이 이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진짜 괜찮은 거야?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전 이제 산골로 돌아가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약초 캐고 텃밭 가꾸고. 한동석이 이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나? 이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부탁이세요? 한동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딸이 되어주겠나? 이수진이 깜짝 놀라 한동석을 쳐다봤습니다. 네, 딸이요? 한동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놈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자네는 나를 2번이나 살렸어. 목숨도 마음도. 한동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내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수진이 한동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한동석이 이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내 딸이 되어 다오.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밟고 싶네. 이수진이 한동석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같은 사람을 딸로. 한동석이 이수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자네는 이 세상 어떤 딸보다 훌륭해.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며칠 후 한동석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딸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수진이 한동석 옆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동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임수진입니다. 저를 2번 살린 은인이자 이제 제 딸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동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5년 전 이 아이는 양심을 지키다가 세상에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양심이 저를 살렸습니다. 한동석이 이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는 제 딸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십시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수진은 한동석의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 만에 이수진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6개월 후, 한동석은 주말마다 산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수진이 산골로 돌아와 조용히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말 오후 한동석과 이수진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추 많이 자랐죠? 오늘 저녁에 쌈 싸드릴게요. 이수진이 상추를 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동석이 이수진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여기서 이렇게 살면 심심하지 않나? 이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게 좋아요. 한동석이 마을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 마을 어르신들 병원 가려면 한참 내려가야 하던데?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버스 타고 1시간은 가야 해요. 그래서 아픈데도 참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한동석이 이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너 여기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요? 한동석이 이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응급구조사잖아. 간단한 건강 체크나 상담 같은 거 할 수 있잖아. 이수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혈압 재드리고 간단한 상처 소독하고 응급처치 알려드리고. 한동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거야. 내가 마을회관에 작은 공간 하나 만들어줄게. 의료기기도 좀 갖춰주고. 이수진이 한동석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한동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하고 싶은 일 하게 해줘야지. 이번 일로 깨달았어. 사람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수진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한 달 후, 마을회관 한쪽에 깔끔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건강돌봄센터라는 간판이 붙었습니다. 이수진은 일주일에 3번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혈압 재기, 혈당 체크, 간단한 상처 소독, 응급처치 교육. 의사는 아니었지만 응급구조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제 혈압이 안정됐어요. 80대 할머니가 이수진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약 꾸준히 드셔야 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동석이 마을을 방문해 건강돌봄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수진아, 여기 정말 잘 꾸몄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나?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10분 정도 오세요. 다들 좋아하세요. 한동석이 이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이수진과 한동석은 센터 밖으로 나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사람들을 돕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한동석이 이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자네가 행복하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센터 앞을 지나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 씨, 내일 또 올게요. 이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동석은 그런 이수진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전 산속에서 죽을 뻔했던 자신을 구해준 그 여자. 이제는 자신의 딸이 되어 마을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아, 저녁 먹으러 가자. 오늘은 내가 쌈 싸줄게. 이수진이 한동석의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두 사람은 이수진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산골 마을에는 꽃이 만발했습니다. 건강돌 봄센터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습니다. 이수진은 오늘도 어르신들을 돌보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혈압 정상이에요.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이수진이 할머니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동석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요즘 한동석은 주말이면 어김없이 산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이수진이 반갑게 한동석을 맞이했습니다. 한동석이 이수진을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우리 딸, 오늘도 수고 많았어. 두 사람은 이수진의 집 마당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수진이 직접 텃밭에서 딴 채소로 만든 된장찌개와 쌈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딸 솜씨는 최고야. 한동석이 쌈을 한 입 베어 물며 칭찬했습니다. 이수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요즘 생각이 많아. 한동석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생각이세요? 이수진이 한동석을 쳐다봤습니다. 한동석이 별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뭔가 하는 생각.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은 아니더라고. 한동석이 이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너처럼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목숨 걸고 지켜준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한동석이 이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내 인생에 와줘서. 너 덕분에 내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 이수진도 한동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지. 저한테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서 진짜 가족의 온기를 나누며 한동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행복하지?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깊은 산골에서 생매장 당할 뻔한 재벌 회장. 그를 목숨 걸고 구한 43세 여자. 두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보다 진심이 더 강하다는 것.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 두 사람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마을 아래에서 따뜻한 불빛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한동석과 이수진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행복이 여기 있었습니다.